네, 2021년 1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가지고 저희가 보는 관점을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지금도 많은 자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설왕설래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문 대통령이 실권자라는 대전제하에서 하는 얘기죠. 잘하든 못하든 힘이 있으니까 그분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기자로서 보는 관점은 만 33년을 취재한 기자의 관점에서 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힘이 없다, 잊혀져 가는 사람이다, 존재감이 없다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아직 1년 이상 임기가 남았으니 레임덕이 올 수 있다고 하지만 레임덕을 넘어서서 그 레임덕 이상이다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을 이끄는 거는 다수당인 민주당이다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가 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의견이 틀릴 수도 있고 옳을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대한민국 코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각자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장관을 소재로 설명드리면 가장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얘기는 작년 12월 16일 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밝혔습니다. 바로 그날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의결안을 받아서 청와대에 제청을 하러 간 날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제청을 한 건 대통령이 그대로 100% 받으라는 법이 없어요. 근데 받아도 좋은데 그때 발표를 보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갖고 온 제청한 거를 대통령은 재량 없이 제가 했다라고 했거든요. 재량 없이. 이런 표현은 절대로 쓰면 안 되는데, 그냥 제가 했다 그러면 되는데 재량 없이. 대통령은 재량권이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다시 해오라 그래도 되고 거부해도 되고, 그걸 재량 없이 한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그럼 대통령이 그렇게 힘이 없다는 뜻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발표를 해서 국민들을 놀라게 했었죠. 저는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와 함께 정만호 수석은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놀라운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치 결단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면 본인이 사표를 내거나 제청을 하면서, 아니면 본인이 사의를 밝혔다고 밝혀야 되는데 수석이 대신 발표했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추 장관은 그날 문 대통령과 1시간 10분 동안이나 면담을 한 후 갑자기 사의를 밝혔다는 발표를 청와대가 하게 됐습니다. 뭔가 이상한 거죠. 근데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어쨌든 추 장관은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름여가 지난 12월 30날 정만호 수석은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3개 부처의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그날 모든 언론은 이 발표를 근거로 문 대통령이 3개 부처 장관 인사 단행 보도하고 난 다음에 거의 모든 언론이 추미애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박범계 국회의원을 내정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이 지난 1월 7일 날, 원래 1월 7일이죠. 추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를 주어로 해서 밝혔죠. 추 장관을 주어로 해갖고, 추 장관은 대통령께 분명히 사의를 밝히고 대통령께서는 후임 장관 인선 시까지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마무리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사표는 안 내겠다, 못 냈다, 다음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하겠다라는 뜻을 추 장관은 밝힌 겁니다. 사표를 냈다고 한 장관이 사표를 안 낸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 청와대는 헛발질을 한 거죠. 사의를 밝혔다, 사표를 냈다라고 했는데 안 낸 겁니다. 대통령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 겁니다. 누가 떨어뜨렸습니까? 윤석열 찍어내기, 윤석열 징계에 실패한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을 땅에다 매다 꽂은 겁니다.
근데 어떠한 언론도 어떠한 정치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멘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찍어내기를 못한 추미애 장관은 대통령 지시를 완전히 거절하는 걸로 항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식물인간 상태에 가깝다, 잊혀진 사람이 돼가고 있다는 게 저희 판단인 겁니다. 왜 추 장관은 대통령보다 더 힘이 센 건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2016년 추미애 씨는 민주당 당대표의 선거를 통해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박근혜 대통령 하야로 인해서, 탄핵으로 인해서 대통령 선거가 하게 됐을 때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문재인 씨가 당선됩니다. 그때 추미애 당대표는 선대위원장을 맡아 이 유세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서 취임합니다. 자, 선대위원장, 선거대책위원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돈이, 선거 자금이 들어가고 조직이 움직입니다. 그걸 다 선거대책위원장이 합니다. 그리고 선대위원장은 대통령의 가장 후보의 측근이 되고 후보의 모든 걸 다 아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추미애 장관은 2021년 시점에서는 그분은 장관이고 문재인 씨는 대통령이지만 문재인의 거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은 직급이 낮긴 하지만은 대통령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나는 당신의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하니 청와대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사표를 수리했다라고 해도 까딱도 하지 않고 사표 내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버티는 거는요, 작년 내내 추 장관이 아들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렀죠. 그 곤혹 때 버티는 것보다 훨씬 쉬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박범계 씨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시키는 거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문재인 정권은 아주 청문회를 우습게 만들었어요. 민주주의를 안 하는 정권입니다. 그렇게 통과되는 걸 보니까 경향신문과 장문의 인터뷰를 합니다. 네. 읽어보시면 뭐 속도 좀 알 수 있긴 하지만 자신이 잘했다는 주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참 최재형 씨, 그 위대한 러시아에서 독립운동한 최재형 씨 이름의 상을 본인이 떡 받고, 본인이 좀 장관이 그런 건 딴 사람한테 주는 아량을 베풀어야지. 그 다음에 박범계 씨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전날까지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요란한 이임사를 발표하고 떠났습니다. 유유자적하게 퇴임을 합니다. 취임한 지 392일 만에 이임을 하는데, 이 이임식에서 한 연설이 출정연설에 버금갑니다. 존경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을 이뤄냈고,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 등 법제도적 측면에서 확고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윤석열 찍어내기로 무슨 난리를 치렀던, 당신의 아들 문제로 무슨 난리를 치렀던, 그건 다 감춰놓고 자기가 잘한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는데, 하여간 성과라고 생각한 걸 쫙 자랑하면서 정치인 특유의 발표를 한 거죠. 사문화되었던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하여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불가역적인 역사적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는 검찰의 중립화를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도발을 한 건데, 본인은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걸 해놓고, 이렇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치인 특유의 발언을 합니다. 검찰개혁의 소명을 맡겨주시고 끝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어쩌고 저쩌고 누구 등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2번이나 사의를 발표했는데도 떡 버텼으니까 조금 미안해서 한 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검찰을 공격합니다. 기형적으로 비대한 검찰권을 바로잡아 형사 사법 체계를 정상화 시켜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합니다. 이런 말도 합니다. 모든 개혁에는 응당 저항이 있습니다. 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영원한 저항도 있습니다. 독립투쟁이라든지 불의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이건 영원한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추 장관.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저희 공직 인생도 늘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몇 가지 법무부 직원들한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저희 정치적 스승이신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 자기에게 힘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 말씀으로 이 임사를 마무리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후회할 때 낙심하지 말며 인내해야 할 때 초조해하지 말며 전진해야 할 때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잘했다는 큰 소리를 치고 나간 거죠. 바로 이제 이런 임을 하게 된 거는 그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범계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채택했기 때문에 27일 날 문 대통령은 박범계 장관 임명안을 결재합니다. 야당의 동의 없이 결재하는 거죠. 그래서 28일 날 취임하게 되니까 바로 그 전날 이임을 하면서 이임하기 전에 상도 받고 인터뷰도 하고 이임사도 큰 소리 빵빵 치면서 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물러납니다. 대통령에 맞선 사람 모습을 아주 거하게 보이고 간 거죠. 자,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27명, 박범계 씨까지 야당의 동의 없이 청문회 해놓고 그냥 임명한 사람들을 지금 표에 정리한 겁니다. 강경화에서부터 시작돼갖고 박범계까지. 강경화, 김상조, 송영무, 이효성, 홍종학, 유은혜, 조경래, 조혜주, 김현철, 박영선, 양승동, 이석태, 이은혜, 이미선, 문영배, 조국, 이정옥, 한상혁, 조성욱, 은성수, 추미애, 박지원, 변창흠, 박범계. 이렇게 했네요. 그럼 뭐하러 청문회를 합니까? 청문회를 만들자고 한 정권들이 정치 세력이 누구였는데. 이 청문회에서 박범계 씨가 상당히 이제 강력한 말들을 했죠. 사실은 그런 말들을 하면 본인이 손해인데. 근데 그렇게 논란이 일으키기 때문에 박범계 씨가 좀 보도가 됐죠. 근데 그거마저 없었으면은 박범계 씨의 장관 임명권은 추미애 장관의 요란한 이임에 완전히 가렸을 겁니다. 이런 걸 지켜보면서 정치를 깊이 보는 분들은 정신적으로 추미애 장관은 문 대통령을 능가했다. 그러나 내놓고 반발하진 않았다. 아직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다수당 속에 추미애 씨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까지 깨지는 걸 원치는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시를 교묘히 묵살하고 민주당 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추미애 장관은 저렇게 이제 내가 잘했어 하고 들어갔는데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을 한번 보지요. 제가 한번 이 방송에서 정리했지만 문 대통령 2020년 청와대 사이트에 들어가서 2019년부터 유심히 보시면요.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에서 대통령 오찬과 만찬 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뭐 조찬은 저도 기대 안 해요. 조찬은 저도 해보니까 참 힘든데. 근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많은 사람과 대화하면서 대화에서 밥을 먹는 거죠. 그래서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보다 더 활달하신 분이 김정숙 여사죠. 작년 여름 홍수 때도 우리 김 여사께서 철원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근데 요즘은 김정숙 여사의 행적도 거의 나오는 게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문 대통령 부처의 행동은 과거보다 확실히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보이는 모습 보게 되면 문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모습은 굉장히 위축된 모습입니다. 자, 작년 말에 추윤 배틀, 추미애 윤석열 배팅이 벌어질 때 문재인 대통령은 꼼짝도 안 했습니다. 그 정도 싸움이 벌어지면 대통령이 딱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 말도 안 했습니다. 추장관 주도로 법무부 징계위가 윤석열 징계를 의결했을 때 재량 없이 제거한다라고 한 것도 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본인이 어떠한 것도 결정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최근 관보에 어쨌든 윤석열 징계를 의결했다라는 것을 올리게 한 것도 법무부입니다. 아니 그 행정법원서 일단 이렇게 됐으면은 그거 좀 하지 마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존재감이 없어요. 장관이 특히 추미애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윤 총장 징계와 함께 그런데 그러한 추 장관을 물러나라고 한 거는요 흥미롭게도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추 장관이 대표였을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 당선이 됐습니다. 선대위원장을 추미애 씨가 했습니다. 그 관계를 의식한다면 절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을 박대하지 못합니다.
근데 윤 총장 징계를 추진한 게 추 장관이고 그로 인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추 장관을 바꿔자라고 요구한 거는 문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입니다. 추 장관은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한 거죠. 그 의사를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전달했을 겁니다. 추 장관이 반발한 거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민주당도 어쩌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게 작년 12월 16일부터 추미애 장관이 퇴임하는 오늘까지 있었던 한 달 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라는 얘기죠. 우리 추미애 장관은요,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탄핵을 주장했다가 아주 호된 대가를 치렀잖아요. 당으로부터 나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삼보 일배까지 해서 겨우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과는 척을 안 집니다. 당이 자기를 나가라고 했죠. 문 대통령은 아바타예요. 나가게 한 건데 얼마나 속이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문 대통령 명을 거역하는 형태로 해서 당의 의견을 거부하는 걸로 해서 한 달 반을 버티고 딱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나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민주당과 척을 지면은 손해라는 건 본인이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박범계 씨가 장관이 될 때까지 버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언론 인터뷰, 최재 영상 수상, 이임사 통해서 다 이렇게 자기 할 말 이미지 만드는 작업 해놓고 물러나는, 그리고 어쨌든 다시 민주당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 보인 겁니다. 왜? 지금 여당 정치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막은요, 다수당인 민주당밖에 없어요. 자, 이러한 민주당을 끌고 나가는 주류가 누굽니까? 문파, 또 대깨문이라고 하는 세력들입니다. 지금 이낙연을 중심으로 호남 세력들이 있지만은 이낙연 세력은 이낙연 대표가 뭐 박근혜 사면 어쩌고 한 게가 바로 한 방에 날아갔잖아요. 그거는 문파 세력이 훨씬 세다는 거고,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도 호남 세력을, 정치 세력을 크게 대우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DJ로 시작된, 정점으로 시작된 호남 세력들이 민주당 내에서 많긴 하지만 핵심 세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문파들하고 지금 척을 안 지려고 많이 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의 주류는 대깨문, 문파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젊은 축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봤을 때 지금 60대 사람 중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 사회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 그러면 뭐 사법시험을 붙었던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50년대 초반생으로 사법시험에 붙었습니다. 그때 사법시험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붙어가지고 판사나 검사로 가지 않고 어떤 운동권 세력으로 온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몇 사람 없습니다. 박원순과 문재인이 거의 둘이 동기인데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분들은 그때 합격한 사람들은 판검사나 변호사의 길로 갔는데 이분들은 글로 가지, 그것도 좀 같지만은 뭐 아름다운 재단을 하거나 사람 사는 세상 만들겠다고 하면서 사회운동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원순 선생은 지금 돌아가셨고 이 대깨문, 문파 이런 세력들은 문재인 씨를 옹이하는 거죠. 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이 이전에는 46년생인 노무현 씨가 있었지만 그분 돌아가셨고,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 딱 일치해서가 아니라 또 문재인 대통령 기본적으로 사람이 좋은 분이에요. 험불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옹립을 한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민변에는 운동권 성향을 가진 변호사가 차고 넘치지만은 지금 60대의 변호사 중에서 운동권적 시각을 가진 사람은 거의 문 대통령밖에 없다. 그래서 문파는 무조건 문 대통령을 지지해 주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생각이 꼭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 대통령도 그들과 유리되면은 본인이 못 견디니까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추 장관을 내보내라 그러면 내보내라 그러고 하고 그런 거죠. 자, 우리나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거는요, 박정희 대통령을 추앙했던, 그리고 그 후로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많아진 노인들이, 그냥 쉽게 말하겠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옹립했던 겁니다. 그럼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만든 거는 운동권에 못나왔던 젊은이들이 그 연배 중에서는 거의 박원순 아니면 문재인이었는데, 박원순 씨는 서울시장이니까 문재인을 옹립한 겁니다. 자,
한쪽은 노인들이 옹립했고 한쪽은 젊은이들이 옹립했습니다. 생각은 운동권이고 저쪽은 보수적입니다. 박근혜 옹립에 앞장선 노인 세력의 대표를 저는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봅니다. 39년생이죠. 현재는 82살의 노인이십니다. 그분은 2013년에 두 번째 비서실장이 됐죠. 박근혜의. 그때 74, 역대 최고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춘대원군 왕실장이란 별명을 얻었는데, 근데 그가 딱 들어가니까 어떡합니까? 국정 경험도 있고 노련을 하니까 국정을 확 휘어잡았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반발이 많죠.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또 어떻게 해서 혼외자가 있으면 본인이 아예 그냥 윤리적인 문제로 조용히 사퇴해야 되는데 그걸 찍어내게 했다고 논란이 일어서 여론을 이상하게 거꾸로 돌린 세력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월호 참사 사건이 있었고, 또 국무총리 후보를 내세웠는데 청문회에서 낙마하는 사건들이 이루어졌고, 또 정운회 문건이 나와갖고 터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의 책임을 김기춘 씨한테 향해서 공격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그분이 실세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1년 6개월 만인 15년 달에 그분이 비서실장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터져나오는 게 최순실 사건입니다. 이게 터져나오니까 국정을 딱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빠르게 무너지죠. 힘을 잃습니다. 국정 전체를 딱 장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능력이 안 되고. 그럼 국정원장이 할 수 있는데 국정원장은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이미 해놨기 때문에 세월호 때부터 이미 남재준 실장은 개입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야당이 뭐 개입했다고 덮어씌우니 꼼짝 못하는 거죠. 김기춘 씨가 통제했는데 그분이 아웃되니까 후임 실장들은 그걸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고립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다시 보게 되면은요, 그분이 한 3번 대국민 사과를 한 걸로 보이는, 제가 봤어요. 하나는 세월호 때 하게 되고, 최순실 사건 때 2번 하는데, 최순실 사건 때의 사과문을 지금 다시 보면은 굉장히 문장이 뭡니까? 나이브합니다. 아,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구나. 본인이 직접 썼구나. 순진하구나. 이런 표현이 들 정도로. 최순실 사건에 대한 사과가 있은 다음에 문 대통령 지지율은 5%대로, 박 대통령 지지율은 5%로 추락합니다. 그럼 뭐 정치적 힘을 잃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노인 세력들도 각자 도생으로 떠나게 되죠. 배가 난파하려고 그러면 다 떠나죠. 구명대를 먼저 차고 떠나게 되죠. 사람 심리가 그렇죠. 그러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는 상당히 멋있었죠. 뭐 커피 한 잔 딱 들고 잘생긴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뭐 이런 분들이 커피 한 잔 딱 들고 청와대 앞에 뜰 걷는 사진 참 멋있었잖아요.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다 깨졌지 않습니까? 조국 씨는 뭐 끙끙대고 있고, 뭐 임종석도 그렇고 뭐. 자, 지금 국민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 못한다 논쟁을 하는 건 그분을 실권자로 보기 때문인데, 저는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들은 문 대통령 심리를 잘 보지 못하지만 문 대통령을 측근에서 봐왔던 사람들은 정확하게 봅니다. 윤석열 징계가 서울행정법원에 의해서 막혔을 때, 작년 12월 25일쯤이죠. 그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할 일을 찾아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언론은 임종석 씨가 정치활동을 재개하겠다고 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이제 임종석 씨도 나갔고 조국 씨도 나갔고 장관 했다가 뭐 망신당에서 나가고 다 나갔잖아요. 그럼 대통령도 대통령 주변에 딱 옹이한 세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들어온 세력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나가고 난 다음에 들어왔던 그 후에 청와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지 못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조국 법무부 장관 아웃되고 추미애 장관 파동이 일 때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고립될 대로 고립돼 간 겁니다. 그걸 임종석 씨는 보는 거죠. 그래서 외롭다라는 표현을 하고 어떻게 해드리겠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금 청와대에 계신데 그분도 연세가 많아요. 근데 이분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임종석 실장이 이끌었던 청와대보다도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노 실장은 이미 당신 입으로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아파트 한 채만 가지라 했는데 당신이 2채를 갖고 있는 게 문제가 됐잖아요. 뭐 그걸로 치명타를 입었죠.
그 글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사의를 밝혔었습니다. 뭐 대변인도 그랬었고, 그죠? 사실은 하기 싫은 거죠. 이 상황을 너무 힘든 거죠. 대통령도 지금 하기 싫은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삐걱이는 배를 타고 끝까지 가려는 충신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선장이 배를 잘 몰면 좋아하는데 잘 못 몰고 또 몰았다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당이 하자는 대로 이렇게 맞춰주고 있으면 결정을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비서들은 보거든요. 추윤 배틀이 치열했던 거는 대통령이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결정장애가 있는 것처럼 결정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나중에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싶은 거, 너무 힘든다는 얘기죠. 이게 이러한 증상이 이미 1년 전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놓쳤던 부분일 텐데 한번 복귀해 보십시오.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 했는데 작년에도 했었죠. 그때 문 대통령은 임기 뒤 좋지 않는 모습은 아마 없을 것이다. 나는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잊혀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야망이 있고 뭐 의지가 있어서 어떻게 바꿔보겠다 씩씩거리고 나와야 되는데 한 3년쯤 하고 나서 난 도저히 잊혀진 사람, 나 이제 잘했다 못했다 소리 듣는 것도 너무 힘들,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 1년이 더 지난 겁니다. 대통령이 이런 반응 보이면요, 청와대 사람도 신나지 않습니다. 생계 때문에 있고 갈 자리가 없어 있긴 하지만 책임은 회피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임종식 실장 때보다가도 노영민 실장이 청와대가 훨씬 약합니다. 지금 청와대는 김기춘 퇴임 후의 박근혜 청와대와 비슷합니다. 자, 다른 거 설명드릴까요? 작년 내내 미국이 군사작전, 광속작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백신을, 지금 여러분 뭐 유전자 조작 식품 굉장히 싫어하시죠? 유전자 조작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백신을 개발했잖아요. 얼마나 급하게 했으면. 그거 했으면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고 우리 외교부 또 국정원 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 보건복지부도 해외에 좀 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보 보고를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올라가서 백신에 대한 대통령의 멘트가 나오게 되는데 단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제가 stupid is the vaccine, 바보야, 중요한 건 백신이야 하는 걸 제가 12월 초쯤에 방송할 때 그때서 저도 감을 잡았거든요. 아, 백신이 중요하구나. 그때쯤부터 이제 청와대에서도 백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돈이 있어서 지금 빨리 수입하는 것뿐이지. 외교부 국정원 태업한 겁니다. 대통령은 측근으로부터 옹의도 못 받고 정부 기구로부터도 제대로 서포트를 못 받고 있습니다.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지 어려운 상황이죠. 비서실장은 이걸 통제하지 못합니다. 문 대통령은 지지 세력을 믿고 탈핵을 했다가 너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지검이 벌이는 탈핵 수사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건드리면 다른 게 터지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이거 대통령을 향해서 좀 수사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오더가도 못해요. 진짜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을 겁니다. 수사 안 받고 싶을 겁니다. 자, 지지 세력을 믿고 김학의 장자연 사건을 너무 미뤘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지검이 수사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막으면 다른 게 터집니다. 이 재수사를 대통령 지시로 내려갔거든요. 자, 윤미향 의원, 왜 국회의원으로 왜 두는지 모르겠어요. 이 여당에서. 윤미향 정 의원 믿고 반의를 갔다가 이분들이 위안부 할머니 앵벌이 시킨 게 드러났고 본인들의 조직의 부정이 너무 많잖아요. 이제 이걸 돌리고 있는데 개망신 당하기 직전입니다. 대북관계 개척과 대북관계 개척을 위해서 대미관계를 개척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박지원, 정의용, 서훈 이 노땅 3인방한테 맡겼습니다. 근데 이 나이 많은 이분들이 과거 김기춘 씨 신뢰에서 보듯이 과연 열심히 띄워주겠느냐, 젊은 사람만큼.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예스맨들이거든요. 농인들은 경험한 게 많기 때문에 위기에 처하면요, 결사항전하기보다는 더 빨리 포기하고 하차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힘들어집니다. 대통령이 힘들어지면 그 다음엔 다수당이긴 하지만 여당도 힘들어집니다. 그럼 여당 처지에서 지금 유일한 방어방은 뭐냐? 수사를 일단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공수처를 무조건 띄워갖고 모든 수사를 공수처가 갖고 와서 기소를 안 한 쪽으로 돌리면 되죠. 그래서 김진욱 씨를 공수처장에 임명했는데 지금 일단 김 처장은 정부 여당을 위해서 움직이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만 접은 속은 또 아무도 모릅니다. 윤석열도 처음에는 적폐수사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휙 돌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윤석열 속은 저도 모르겠는데 그분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김진욱 씨도 마찬가지가 있는 거죠. 이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문정권이 지금 하던 것들이 다 잘 되고 그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겨요. 근데 지금 하는 것마다 지금 해놓은 게 없잖아요. 지금 뭐 그린 뉴딜을 한다고 뭐 국채를 판매하는데 그게 안 팔려 쩔쩔매니까 경제 성장 정책도 잘 안 되는 겁니다. 뭐 현대 삼성 보고 사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 이거 어쩔 겁니까? 그리고 공수처장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영원히 간다면 뭘 하겠지만 이것도 자신 없는 조직인데 정부 여당대로 하자는 대로 갔다가 나중에 혼자 책임 뒤집어 쓰게요? 독이 든 성배를 혼자 마실 수 있나요? 못하죠. 이 공수처는 과거에 경찰청 치안본부 시절에 운영했던 사직동 팀과 비슷한 대통령 하명 수사기관인데 기소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든 이 정권이 만들어서 보호막으로 삼고자 하는데 이 김진욱 씨의 공수처도 윤석열의 검찰이 되지 말란 법이었습니다. 다행인 거는 문 대통령의 운이 좋았다는 건데 그리고 그 운 덕택인지 어쩐지 180석의 여당이 있고 또 거기에 우당인 정의당 등이 있습니다. 그게 참 좋죠. 근데 정의당에서 지금 뭐 자꾸 추문이 터지고 하니까 힘들죠. 어쨌든 이러한 여당이 다수당으로서 국회를 딱 장악해서 틀어주고 공수처가 방탄수사를 해준다면은 위기는 면할 수 있죠. 네, 위기는 면할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이 면하는 것도 조건문입니다. 공수처가 방탄수사를 해주면 다수당인 여당이 제 역할을 해주면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윤석열 씨 변하듯이 김진욱 공수처장도 변할 수가 있고 과거 추미애 씨가 노무현 탄핵을 주장했듯이 여당도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워낙 정부 여당이 잘못한 게 많으면. 그러니까 이 조건물이니까 이게 꼭 되란 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대통령은 지금 여당이 하자는 대로 박범계 씨를 추미애를 하야시키고 갑시다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반발을 본인이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힘들겠어요. 자, 결국은 지금 다수당이 문 대통령을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뭐 민주당도 참 수가 안 보이죠. 윤석열이 저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박범계 씨는 윤석열 씨보다도 나이는 젊지만은 연수원 동기예요. 그런 분은 장관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윤석열 누르면은 흔들 수는 있겠죠. 그렇게라도 해보는 거죠. 여당도 뭐 박범계 씨가 굉장히 훌륭해서 시키겠습니까? 지금 드러난 거 보게 되면은 장관을 시켜서는 안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이 출범했는데 이 통화를 하는 건 이게 무슨 작태입니까? 이건 뭐냐? 외교부는 물론이고 국정원이 아까 백신 때처럼 대통령을 보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들은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력화를 시킨 것도 결국 문재인 정권입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국내 정책 투쟁은 꽤 할 겁니다. 그러나 외교 안보에는 문외한이라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시진핑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럴 때 그걸 받느냐 마느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대한민국이란 배는 지금 현재 가고 있어요. 워낙 우리 기업들이 잘했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좋아서 가긴 가는데 선장이 자기 역할을 안 하고 힘들어서 피하고 있습니다. 파고는 높아지는데. 그리고 다행인 거는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잘 따라줬기 때문에 그나마 가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은 잊혀져 가고 있고 보이지 않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안 보입니다. 더 문제. 그러면 대통령을 대체할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체 정당인 국민의힘을 보게 되면 그럴 만한 인물도 안 보이고 능력도 안 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했을 때는 전두환이라는 장군이 무섭게 나타났습니다. YS가 IMF 외환위기로 무너질 때는 DJ와 춤을 그러면서 준비한 대통령 이러고 나올 거라도 있었습니다. DJ는 거물이었으니까 한번 기대라도 걸어를 보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이 정치학을 하는 사람들이 북한 붕괴를 어떻게 갈 거냐 할 때마다 늘 나오는 게 수령체제에서 수령체제가 무너지고 집단체제로 가기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을 이끄는 거는 다수당이다라는 말씀은 대한민국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집단 지도체제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급변이, 북한은 아직까지 집단 지도체제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급변이 먼저 올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예측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북한도 지금 사정은 매우 안 좋습니다. 이번에 8차 당대회 이후에 열병식했는데
매우 추운 날에서 반발이 제법 많고 갔다 온 사람들한테 대가가 없어서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북중 간의 무역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유엔 제재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했는데 교역이 없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북한이 스스로한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가 더 무서워요. 그럼 북한은 생필품이 부족해집니다. 그럼 이것이 날이 풀린 다음에 폭동으로 코로나까지 창궐할 테니까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자, 우린 우리대로 위기고 북한도 위기입니다. 대통령은 안 보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시진핑은 이러한 틈을 이용해서 남북한을 모두 순환하게 쥐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잊혀지기를 원하고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를 차지한 당이 어떻게 끌고 가는데 그건 당리당략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국가 발전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이 활로인지 살 길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